어디서 감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네가 이 집 상전이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그냥 걱정돼서. 시끄러워. 오늘 그 건방진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놓을 테니까. 제발요 어머니. 닥쳐. 그날 밤. 나는 단지 저녁 식사 한 끼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시댁의 주방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백색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방금 차려낸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짠 고등어 조림, 소금이 듬뿍 들어간 시래기국, 그리고 겉이 바싹 탄 제육볶음이었다. 나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퇴근한 탓에 등에 땀이 흥건하고 손에는 아직 기름 냄새가 밴 채로 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거의 한숨에 가까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다. 어머니, 국이 너무 짜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이미숙 여사는 밥그릇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은 평소의 불쾌함을 넘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듯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롭고 높았다. 내가 미처 변명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주방 한쪽에 있던 나무 밀대를 집어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물러섰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매질이 떨어졌다. 머리는 빗맞았지만 허벅지에 정통으로 맞아 마비될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아픔과 당혹감에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두 번째 매질은 더 강하게 날아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왼쪽 정강이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이번에는 좁은 주방 공간에 울려 퍼지는 건조하고 끔찍한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짧지만 소름 끼치는 우두둑 소리였다. 고통이 맹렬하게 덮쳐왔고 전기가 척추를 타고 흐르듯 빠르게 번졌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쓰러지며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땀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내 왼쪽 다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더 이상 인체의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니었다. 나는 오래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숨을 쉴 때마다 더 깊고 시린 새로운 고통이 밀려오는 것만 느껴야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밀대를 쥐고 선 채 거대한 분노를 쏟아낸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 법도를 따라야지. 내가 해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탁에 앉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침묵하며 나를 귀찮은 장애물 쳐다보듯 쓱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릴 뿐. 말리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나는 몸을 떨며 주방문 쪽으로 기어갔다. 차가운 타일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지탱할 곳을 찾았다. 몸을 끌어당길 때마다 왼쪽 다리는 기절할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는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버린 채 울부짖으며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민재씨. 여보. 민재씨. 거실에서 여유롭고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주방 문턱에 남편이 나타났다. 익숙한 크고 마른 체형. 내가 한때 눈이 멀 정도로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다. 그는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도 안타까움도 없었다. 그저 성가신 이를 마주한 듯한 약간의 불쾌함 뿐이었다. 또 무슨 일이야? 그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이 내 다리. 이미 명백하게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다리를 스쳐 지나가며 1초 정도 머물렀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내 다리. 다리가 부러졌어. 나는 식은땀을 관자놀이로 흘리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 병원 좀 데려가줘. 너무 아파. 제발. 그가 다가왔지만 나를 부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몸을 숙여내 턱을 쥐고 억지로 고개를 들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게 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내가 이 집에서 어머니한테 대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나는 그를 쳐다보며 내 앞에 이 남자가 몇 년 전 벚나무 아래에서 내 손을 잡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찌개가 짜서 어머니 건강에 안 좋다고 했을 뿐이야.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가 내 말을 자르며 더러운 것을 만진 듯 내 턱을 놓아버렸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네가 한마디 참는다고 죽어. 넌 항상 네가 옳다고만 하지. 시어머니가 다시 밀대를 치켜들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손을 뻗어 막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됐어요. 다리 부러졌으니 뼈저리게 느낄 교훈을 얻은 셈치죠. 그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손을 털며 말했다. 정신 차리게 잠시 그냥 바닥에 두세요. 병원은 내일 데려갈 테니까. 내일. 지금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내 다리는 분 단위로 부어올랐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심장이 뛸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안 돼. 이러다 나 평생 장애인 돼. 제발 부탁이야. 그는 아주 쉽게 내 손에서 다리를 빼내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걱정 마. 안 죽어. 이건 네가 말을 안 들은 것에 대한 벌이야. 똑똑히 기억해. 말을 마친 그는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해 거실로 나갔다. 나와 이야기할 때와는 전혀 다른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화 푸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배달 음식 시켜드릴게요. 오늘 밤에 재미있는 드라마 하잖아요. TV가 켜지는 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다. 그리고 차가운 주방에는 나 홀로 남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눈물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3년 전.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다. 나는 오직 사랑만 충분하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 믿으며 가족을 떠나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차가운 바닥에 누워 나는 마침내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가족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묵묵히 참아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대로 계속 가만히 누워 있다면 아마 다시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차가운 주방 바닥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의 흐름은 더 이상 명확한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갈라진 바위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고통의 파동만 있을 뿐이었다. 왼쪽 다리는 서서히 감각을 잃어갔고 찢어질 듯한 아픔은 저릿함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할 때마다 맹렬한 고통이 폭발하며 내 다리뼈가 정말로 부러졌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다. 가끔씩 섞여 들려오는 남편의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전쟁 영화 소리는 무딘 칼로 귀를 베어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 집의 운명을 기다리며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떠들었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타일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등과 목덜미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고통과 두려움에 나는 덜덜 떨었다.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대로 아침까지 누워있으면 내 다리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평생 장애를 안고 시어머니가 조롱하던 대로 짐덩어리가 되는 건 아닐까? 나는 눈을 떠 주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멀고도 가까워 보였고 내가 닿을 수 없는 세계 같았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히 깨달았다. 내가 나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손을 짚을 때마다 온몸에 경련이 일었고
왼쪽 다리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바닥에 질질 끌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조금씩 이동했다. 내가 누워있던 곳에서 뒷문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순간의 나에게는 한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크게 소리내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고 식은 땀이 등허리를 적셨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기절할 것처럼 의식이 흐려지기도 했다. 나는 멈춰서 몇 초간 가만히 누워 억지로 정신을 차렸다. 기절하면 안 돼. 기절하면 죽어.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뒷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늦은 밤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젖은 흙과 축축한 풀 냄새를 실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그렇게 상쾌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몸을 끌고 밖으로 나가 낮은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뒷마당으로 굴러 떨어졌다. 고통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내 밤바람에 삼켜져 버렸다. 나는 잠시 그대로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담장 쪽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 이웃집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미약한 불빛이 그 순간 나에게는 생명과 나를 이어주는 마지막 동아줄 같았다. 나는 다시 차갑고 축축한 잔디 위를 기어갔다. 풀과 지늘기 손과 옷에 잔뜩 묻었다. 무릎은 까졌고 손은 피가 맺혔지만 더 이상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저 대문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손이 이웃집 철제 대문에 닿았을 때 나는 세게 두드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듯 약하게 문을 쳤다. 도와주세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내 눈앞의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강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나는 눈을 떴다. 천장에는 눈부신 백색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은 무거웠고 온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의식이 점차 또렷해지면서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내 왼쪽 다리가 부목으로 고정된 채 높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은한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전처럼 맹렬하지는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수진 간호사가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움직이지 마세요. 방금 응급처치가 끝났어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목이 타는 듯이 말라 있었다. 여기 어디인가요? 서울의 한 병원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왼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셨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오셔서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남을 뻔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 주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다. 3일 후 고통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베개의 등을 기대어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수진 간호사가 붕대를 갈아주러 들어오다가 문 밖을 흘끗 보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오셨어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호자라뇨. 부모님은 시골에 계셔서 제가 여기 있는 줄 모르시는데요. 머릿속에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는 남편과 시부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병실이 어디야? 우리가 보호자인데? 나는 두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익숙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다. 나는 병실을 둘러보았다. 하얀 침대. 내 손에 꽂힌 수액줄. 이곳은 그들의 주방이 아니라 병원이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 민재가 먼저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그 뒤를 이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들어와 병실 안을 훑어보더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없이 서 있었다. 진짜 여기 누워 있었네. 시어머니가 전혀 걱정 없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며칠 안 들어오길래 삐쳐서 어디 간 줄 알았지.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참 지독하다. 집안에서 그깟 일 조금 있었다고 병원까지 와서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 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 의사 선생님이 밖에서 들어오셨다. 그는 나를 한 번 보고 방 안에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지만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남편입니다. 민재가 즉시 대답했다.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다. 환자분 상태를 명확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지훈 환자분은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외부의 강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환자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가정 환경에 대해 심한 공포와 패닉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실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혼자 넘어진 건데. 누가 때렸다고 그래요? 최 선생님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엄격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희는 환자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환자 본인이 부상 원인을 명확히 밝혔고 규정상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조용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방치되던 주방의 여자가 아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내 말을 믿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저 묵묵히 참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날은 기묘하게도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의사 선생님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민재와 시부모는 몇 분 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돌아갔다. 가기 전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나를 뒤돌아보았다. 그날 밤의 사나운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대신 그 차가운 탐색하는 눈빛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꼼꼼히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숨막히는 신문에서 방금 벗어난 기분이었다. 수진 간호사가 들어와 내 수액줄을 다시 조절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희 부르세요. 나는 목이 메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 작은 친절이 그 순간 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저녁이 되어 병실의 불이 어느 정도 꺼졌을 때 나는 새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낮에 있었던 일들이 소용돌이쳤다.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민재의 당황한 눈빛,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의 표정. 그 모든 것은 그날 밤 어두운 주방에서 나에게 보였던 차갑고 잔인한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다.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도 연약한 것이었다니. 밤 9시쯤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직감적으로 누구의 전화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앙칼진 목소리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일부러 부드러운 척하며 천천히 조용하게 말했다. 아직 많이 아프니 네가 며칠째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 듣고 나도 많이 걱정했단다. 나는 침묵했다. 너무 늦게 찾아온. 웃음이 나올 정도로 가식적인 다정함이었다. 요전날 일 말이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었다. 내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홧김에 손이 나갔어. 너도 내 성격 알잖니.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란다. 홧김에요.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되뇌었다. 내 다리를 향해 날아들던 밀대. 머릿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던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걸 홧김에 일어난 실수라고 부른다면 세상에 고의적인 범죄는 없을 것이다.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잖아.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에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이 느껴졌다. 너도 나한테 먼저 대들었잖니.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우리 집안일이니 덮어두고 가자꾸나. 의사나 딴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안 체면에 먹칠하면 쓰겠니? 체면. 그놈의 체면. 나는 무거운 깁스를 한 다리로 병원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들은 내 목숨보다 자신들의 체면을 더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 말씀하려고 전화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내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잠깐 멈칫하더니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님이랑 민재랑 다 상의했어. 네가 집안일로 치고 조용히 넘어간다면 민재한테 말해서 진명이를 네 앞으로 돌려주고 치료비 겸해서 돈도 좀 더 챙겨주마. 나는 눈을 감았다. 결국 이것이 전화의 진짜 이유였다. 사과도 걱정도 아닌 침묵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 얼마나요? 내가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랑 그 집이면 아주 후하게 쳐주는 거지. 너도 눈치껏 행동해라. 5천만 원. 부러진 다리. 3년간의 폭언과 통제. 주방 바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밤에 대한 아주 깔끔한 합의금이었다. 나는 헛웃음이 났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다. 어머니, 제가 그 정도로 돈이 궁해 보이시나요? 내가 물었다. 너 비싸게 굴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너 여태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다리까지 부러졌는데 무슨 수로 밥이나 벌어먹고 살래. 우리 집안이니까 이 정도로 관대하게 나오는 줄 알아라.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나를 단 한 번도 며느리, 더 나아가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필요할 때 물건처럼 거래할 수 있는 소유물에 불과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안 받아요. 전화기 넘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몇 초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날 선소리가 들려왔다. 지윤아, 정도껏 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가는데 도대체 뭘 더 원한다는 거야?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대답했다. 맞을까봐. 욕먹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집에서 나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병원에 누워있다고 대단한 권력이라도 준 줄 아나 본데. 민재는 내 남편이야. 널 절대 놔주지 않을 거다.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그 사람이 저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제가 그 사람을 버릴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거친 숨소리가 똑똑히 들려오더니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지 않았다. 네가 감히 네가 일을 크게 만들면 내가 널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다. 내 부모님 시골 어디 사는지 다 알아. 내가 거기 가서 네가 어떤 년인지 동네방네 다 떠벌릴 거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엔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주 일정한 톤으로 말했다. 방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전부 녹음했습니다. 협박도 증거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고 작게 욕설을 뱉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뚝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손이 떨렸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졌다. 마침내 내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재였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자 그날 밤 그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고 이건 버리야라고 했던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너 지금 무슨 짓거리야? 지우나 분노를 감추지 못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다는데. 대체 뭐라고 말한 거야? 사실을 말했어. 내가 대답했다. 너 지금 회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기나 해. 그는 화를 억누르듯 목소리를 낮췄다. 집안일 가지고 의사한테 가정폭력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게 제정신이야. 나는 실소가 터졌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아, 내 부러진 다리보다 당신 체면이랑 회사 생활이 더 걱정되시구나. 너 말 돌리지 마. 그가 쏘아붙였다. 그날 어머니가 홧김에 그러신 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잖아. 집안에서 여자가 꾹 참고 한마디 져주면 어디가 덧나냐. 또 그 소리였다. 나는 갑자기 끔찍한 피로감을 느꼈다. 민재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만약 그날 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게 당신이었다면 그게 단지 홧김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데려갈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도 다시는 너한테 손 안 대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 일 길어지면 서로 좋지 않아. 어느 집? 내가 물었다. 당연히 우리 집이지. 그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깁스를 한 내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투정 부리지 마.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네가 병원에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병원비랑 약값은 누가 낼 건데.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대답했다. 그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를 더 거슬리게 만들었다. 지훈아.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며 약간의 협박이 섞였다. 내가 안 좋은 일을 벌이게끔 만들지 마. 넌 내 아내고. 집안일은 네가 마음대로 키우고 싶다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눈을 감았다. 깊고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당신은 이미 안 좋은 일을 벌였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 다리가 부러지는 걸 빤히 쳐다보고만 있던 그 순간부터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창밖은 이미 캄캄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병실 천장에 옅은 노란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일정하게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고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다. 오늘 밤의 전화로 그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를 쉽게 놔주지 않을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 가지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날 밤 주방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아프고 두렵지만 병상에 누워서라도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나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이은 통화 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차가운 주방. 내리쳐지던 밀대. 이건 버리야라고 말하던 민재의 무감각한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토록 낯선 존재로 바꿔버릴 수 있는지 자문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깼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옥신거렸지만 그 통증이 예전처럼 나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지는 않았다. 내 마음속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희망이 아니라 아주 냉철한 현실 감각이었다. 나는 어젯밤 통화 이후 민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단 한 번도 견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예상대로 아침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민재의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생각은 다 끝났어. 다짜고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빙빙 돌려 말하지도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게 안 끝날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내 심장 박동이 서서히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답 안 하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할 셈이야. 그가 짜증을 냈다. 지윤아. 나는 지금 너랑 좋은 말로 해결하려고 이러는 거야. 말해.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듣고 있어. 아마도 내 그 평온함이 그를 더 짜증나게 한 것 같았다. 그는 콧방귀를 뀌더니 말했다. 부모님이랑 다 얘기했어. 어머니가 욱하는 성질이 있으시지만 이번엔 본인도 잘못하셨다고 인정하셨어.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의사나 남들이 오해하게 만들지 마. 오해라고 내가 되물었다. 당신은 내 부러진 다리가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해. 너는 항상 한쪽만 보지.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네가 먼저 말대꾸하고 버릇없이 굴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어. 너도 내 잘못을 좀 돌아봐야지.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텅 빈 병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건조하고 서글프게 들렸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네. 온전히 내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그가 대답했지만 이미 짜증이 잔뜩 묻어났다. 하지만 여자가 집안에서 눈치껏 행동하고 좀 참으면 어디가 덧나 죽어.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자물쇠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를 접었다. 나는 단지 그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두려움이라도 느끼길 바랄 뿐이었다. 민재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그날 밤 바닥에 몇 시간이나 누워 있었는지 알아. 그는 침묵했다. 당신이랑 부모님이 밥 먹고 데베보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렸어.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하는 말.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다 들었다고. 그게 어떤 기분이 얼빠환인지 당신이 알아. 숨도 못 쉴 만큼 아파서 바닥에 누워있는데. 내가 남편이라고 부르던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의 그 기분 말이야. 너 말 과장하지 마. 그가 내 말을 끊었지만 목소리의 확신은 줄어들어 있었다.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은 나도 몰랐어. 내 다리가 기형적으로 변한 걸 직접 봤잖아. 내가 대답했다. 당신 입으로 내일 병원에 데려갈게라고 했지. 그게 정말 몰라서 한 소리야. 전화기 너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가라앉아 있었고 약간의 당황스러움도 배어 있었다. 너 지금 뭘 원하는 거야? 마침내 그 질문이 나왔다. 그와 같은 남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혼을 원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 미쳤어. 그가 즉시 소리쳤다. 집안일 좀 있었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좀 있었던 일이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3년이야. 3년이 뭐 어때서? 그는 헛웃음을 쳤다. 네가 밖에 나가면 살기 쉬울 줄 알아. 다리도 부러진 마당에 일은 어떻게 할 거고 무슨 돈으로 먹고 살 건데. 그 말은 지난 3년 동안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텅 빈 협박으로만 들렸다. 그건 더 이상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지윤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익숙하고도 가식적인 톤으로 바꿨다. 네가 지금 화가 많이 난 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나는 내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도 가족이잖아. 일을 크게 만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나는 이미 손해를 봤어. 내가 대답했다. 당신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줄곧 손해만 봤다고. 그는 긴 한숨을 쉬었고 이번에는 진짜 피로감이 묻어났다. 나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야.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갔어. 상사도 눈치를 주고 동료들도 수군대는데. 그게 내 평판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나는 눈을 감았다. 결국 그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바로 그거였다. 그래서 겁이 나는 거구나. 내가 가볍게 말했다. 겁나는 거 아니야. 그가 쏘아붙였다. 그냥 사적인 일이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원해.
내가 대답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를 강하게 내리치는 소리가 났다. 아마 책상인 듯 했다. 너 지금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야. 지윤아. 아니. 나는 말했다. 당신 스스로 그곳에 서 있었던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전화가 끊어졌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내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나는 더 이상 마비될 듯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든 반격할 것이고 압박을 가하고 협박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내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나는 이미 누구도 나를 돌려 세울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낮에 수진 간호사가 점심을 가져다 주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며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보호자분들이 또 귀찮게 하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끝날 거예요. 그녀는 나를 보며 약간 걱정스러운 듯. 그러나 존경심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환자분. 필요하시다면 병원에서 법률 상담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환자분 같은 사례가 드물진 않지만 누구나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병원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아마 수진 씨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오후. 나는 민재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아주 많은 말을 썼다. 원망과 협박에서 시작해 약속과 사과로 바뀌었고 심지어 예전의 추억까지 꺼내들었다. 나는 다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 글자들은 더 이상 나에게 가닿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이미 문을 닫아버린 낡은 방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어둠이 깔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복도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남이 내 운명을 결정하기만을 기다리며 주방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스스로 앞길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은 아주 명확해졌다.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이번 5일째. 나는 이른바 정신적 포위망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먹이나 밀대가 아니라 의도적인 시선과 말, 그리고 고의적인 침묵으로 이루어진 폭력이었다. 아침에 간호사가 붕대를 갈아주고 간 뒤 죽을 다 먹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몇 초 뒤 또 울렸고 세 번째 울렸을 때 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나는 벨소리를 끄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다. 그러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10분도 채 안 되어 수진 간호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들어왔다. 지훈 환자분. 1층 로비에 환자분을 찾는 분들이 계셔요. 가족인가요? 나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수진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시어머니분이 다른 두 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약간 소란을 피우고 계세요. 나는 1초 동안 눈을 감았다.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시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녀 같은 사람에게 한 번 지는 것은 수치였고 그 수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회해야 하는 것이었다. 병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내가 물었다. 보안 요원이 설명하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근데 그분이 막 오시면서 병원이 환자를 숨겨놓고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한다고 소리치고 계세요. 나는 실소를 터뜨렸지만 소리는 건조했다. 보안 요원분께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만약 돌아가지 않으시면 경찰을 불러달라고도요. 수지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변했다. 네. 알겠습니다. 30분쯤 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건 첫 번째 파도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운 어조였다. 그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불면증에 시달리시며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딱 한 번만 만나준다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다. 나는 원만하다는 그 두 글자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양보할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원만함은 그저 또 다른 폭력이 쏟아지기 전까지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줄 뿐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에 최 의사 선생님이 다리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그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차트를 넘기며 나를 꽤 오래 쳐다보았다. 다리 회복은 순조롭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환자분의 정신적 상태가 더 걱정되네요. 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했다. 여기 가까운 친족이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환자분 같은 경우엔 곁에 든든한 직계 가족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필요하시다면 병원 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겪은 일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고 마음속에 고마움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말했다. 아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익숙한 앙칼진 울음소리가 층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가 거기에 서 있었다. 내 기억보다 조금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 뒤에는 중년 여성 한 명과 먼 친척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지윤아, 그녀가 크게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거냐?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죠?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같이 온 여성이 나섰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내 다리를 부러뜨린 분이죠.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다. 시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애미가 그냥 실수로 한 대 친 건데. 네가 그렇게 약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는 지지를 구하듯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내가 너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먹칠할 수가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내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절 끔찍이 아끼셨죠. 내가 말했다. 밀대로 말이에요. 같이 온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말 조심해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문 닫고 해결하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일을 키우면 나중에 무슨 낯으로 사람들 보려고 이래. 제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사람들 앞에서 챙길 낯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는 소리를 멈추고 속삭이듯 태도를 바꿨다. 지윤아. 내가 이렇게 빌마.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집이든 돈이든 다 줄 테니까. 고소하지만 마라. 우리 집안 망신 주지 마.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이 보였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두려워하고 그녀가 어둠 속에 숨겨왔던 일들에 빛이 비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전 구걸할 생각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네가 감히. 네. 나는 대답했다. 감히 그럴 겁니다. 마침 그때 보안요원과 수진 간호사가 달려왔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보안요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나를 한참 노려보다가 뒤돌아 나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한마디를 남겼다. 너 후회할 거다.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고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수진 간호사가 내가 눕는 것을 도와주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대답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가슴속에 기묘한 홀가분함이 퍼져나갔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들을 마침내 쏟아냈기 때문이다. 늦은 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이 도착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결국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는 나를 꼭 끌어안고 떨리는 손으로 깁스한 내 다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꽉 쥔 두 주먹엔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있었다. 이제 무서워할 것 없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민재네 가족과의 대립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눈물과 사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다음 날.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 눈을 뜬 나는 아주 낯선 기분을 느꼈다. 며칠 전처럼 공황 상태나 막연한 두려움은 없었고 대신 인내와 반항 사이의 마지막 경계를 넘어섰을 때 느끼는 차가운 각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내 앞에 서서 울고불고 협박을 가한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부모님은 벽에 기대어 놓은 접이식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셨다. 엄마는 선잠을 자면서도 내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한 손을 내 침대 가장자리에 얹고 있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살짝 떨구고 계셨지만 내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만 나도 즉시 눈을 뜨셨다. 부모님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며왔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시댁이라는 두 글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품에서 스스로를 단절시켰던 것이다. 아침에 최 선생님이 다른 간호사와 함께 회진을 왔다. 그는 통증과 수면 상태에 대해 몇 가지 묻더니 갑자기 말했다. 어젯밤 병원 측에서 시댁 식구들이 병실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이 기록을 경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엄마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셨고 엄격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결정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넘겨주세요. 나는 주저없이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원무과에 연락해서 환자분과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프닝 전 점심 무렵. 병원에서 소개받은 하늘색 셔츠. 차림의 40대. 남성이 김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찾아왔다. 그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나는 사소한 폭언과 금전적인 통제부터 시작해 주방에서 다리가 부러졌던 그날 밤의 일까지 모든 과정을 털어놓았다. 내가 말을 멈출 때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끊지 않고 메모를 했다. 지윤 씨의 사건은 내 이야기가 끝난 후 그가 말했다.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상해를 동반한 중대한 가정폭력이며 지윤 씨는 고소를 진행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는 결국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제가 고소하면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 변호사는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은 반격할 겁니다. 지윤 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윤 씨가 한 발짝 물러서면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그 말은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망설임의 끈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진행해주세요. 오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으러 왔다. 남녀 경찰관 2명이었는데 프로다운 태도로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서에 서명했다. 지쳐서 글씨가 떨렸지만
마음속의 짐은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민재가 복도 끝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등을 벽에 기댄 채 수척해진 얼굴로.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여긴 웬일인가. 민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지훈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할 얘기 없네.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돌아가게. 그는 어지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어머니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신 것뿐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니까 나도 무서워. 뭐가 무서운 건데.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높지 않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체면이 깎이는 게 무서워. 아니면 처벌받는 게 무서워.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었다.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해. 내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은 어느 편에 섰는지 스스로 선택했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게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운운할 자격이 없어.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변했어.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단지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은 것뿐이야. 그는 몇 초간 더 서 있다가 뒤돌아 걸어갔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조금도 아프지 않았고 마음속의 문 하나가 아주 조용히 닫히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엄마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시댁 친척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빙빙 돌려 말했고 어떤 사람은 원망했으며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참으라고 훈수를 두었다. 엄마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한쪽에 내려놓았다. 이제 아무도 우리 딸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말했다. 따질 게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 밤이 깊어지고 나는 천장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며 유난히 맑은 정신으로 누워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수많은 충돌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부모님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으며 나 자신이 있었다. 어딘가에서 민재의 가족들은 모여 앉아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짜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입 다문 며느리가 아니다. 비록 절뚝거릴지언정 나는 일어섰고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내 두 발로 직접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이번 11일째 아침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다리가 부러진 사람의 순수한 육체적 고통도 아니었고 무너져버린 결혼 생활에 대한 상처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시선, 모든 소문, 모든 속셈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휴대폰에는 가깝고 먼 지인들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다. 어떤 이는 건강을 묻는 척했고 어떤 이는 빙빙 돌려가며 도리를 설교했으며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딸을 설득해보라고 참견했다. 아버지는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한마디만 하셨다. 내 딸은 매를 맞고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도리를 따지고 싶다면 법 앞에서 따지라고 하십시오. 점심 무렵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한 장씩 넘겨 나에게 보여주었다. 상해 진단서, 병원 사건 경위서, 초기 진술서, 그리고 주방 현장 사진. 한 장 한 장의 서류들은 진실의 단면을 냉혹하고도 부인할 수 없게 보여주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상대 측 가족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 일이 단순한 사고였거나 사소한 다툼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증명하려 들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압박감이 얼마나 거세질지 속으로는 뻔히 알면서도 진실이 온전히 지켜지기만 한다면 견딜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내가 선잠에 들어있을 때 수진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윤 환자분. 1층 로비에 환자분 남편의 사촌 누나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조용히 단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눈을 머릿속엔 며칠 전 협박과 애원을 오가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번엔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혼자만요. 병실에 들어온 여성은 40대 중반쯤으로 수수한 옷차림에 다소 지친 기색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민재의 사촌 누나인 수아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고소 취하하라고 설득하러 온 거 아니야.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사과하러 왔어. 나는 멈칫했다. 사과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서지 못한 거. 미안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어머니가 너한테 심한 말 하시는 거 여러 번 봤어. 민재가 친척들 다 있는 데서 너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봤고. 하지만 나는 남의 집안일이라고만 생각했지. 나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내 다리가 부러지던 그날 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나 그 집 위층 방에 있었어. 쿵쾅거리는 소리도 들었고 네가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는데 감히 내려가 볼 엄두가 안 났어. 괜한 일에 엮일까봐 무서웠거든. 여기까지 말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칠 동안 네가 병원에 누워있는 걸 보니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목소리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서. 누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가볍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잘못은 때린 사람과 그걸 덮어주려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내가 말했다. 침묵은 나약함일 수는 있어도 죄는 아니잖아요. 그녀는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말 하나만 전하고 싶었어. 그녀가 말했다. 시댁 식구들이 지금 너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 네가 버릇없고 흥분해서 난리친 거고 돈 뜯어내려고 일을 크게 만든다고 떠들고 다녀. 하지만 필요하다면 나 증인으로 나설 각오가 되어 있어. 그 말에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재판에서 유리해져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저쪽 편에서 누군가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진 후 병실에는 평소와는 다른 침묵이 맴돌았다. 더 이상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좁은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든 듯한 고요함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가 또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장문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자기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느니, 자기 엄마가 쓰러졌다느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이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 읽고 지워버렸다.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가 아파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닥쳐올 결과가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늦은 밤. 엄마가 침대 옆에 앉아 내가 어렸을 때처럼 머리를 빗겨주셨다. 우리 딸. 무섭지 않니?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워.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엄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다. 무서워도 계속 나아가는 게 진짜 용기지. 그 후 며칠 동안 경찰에서 추가 진술을 위해 계속 연락이 왔다. 김 변호사는 공식 상해 진단서 제출을 준비했다. 나는 서류 한 장 한 장에 서명하며 마치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기분이었다. 바깥의 소문은 갈수록 무성해졌다. 나를 동정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말들이 예전만큼 나를 깊게 찔러오지는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똑바로 마주하고 나니 남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나를 쓰러뜨릴 힘이 없었다. 햇살이 누그러진 어느 늦은 오후. 나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가 햇볕을 쬐었다.
유리창 너머로 옅은 푸른 하늘과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다. 비록 몸은 아직 아프고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다. 바로 자존감이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민재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남 탓을 하고 발버둥 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침묵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사실이다. 내 남은 인생이 비록 상처투성이고 험난할지라도 그것은 오롯이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누구도 내 다리를 다시 부러뜨리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번 18일째. 나는 재활센터로 옮겨졌다. 다리에 체중을 싣기엔 아직 멀었지만 고통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매일 아침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나설 수는 있었다. 응급실 특유의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는 이곳의 공기는 훨씬 차분했지만 내 마음속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눈물이나 가짜 사과로 상황이 무마되지 않을 때 그들이 다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은 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재활센터에서의 둘째 날 이른 아침.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다. 지윤 씨. 저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다. 어떻게 나왔나요? 지윤 씨 부모님이 사시는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윤 씨가 여론을 선동하고 지역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요. 동시에 지윤 씨 아버님 앞으로 익명의 협박 편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병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편지요. 불안감이 치밀어 오르면서도 나는 물었다. 아주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가족의 명예를 헐뜯고 과거를 들먹이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센터로 그 편지를 들고 오셨다. 아버지는 당장 내밀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둔 채 내 맞은편에 앉으셨다. 읽어보렴.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발신인이 없는 하얀 봉투. 그 안에는 딱딱하고 악의로 가득 찬 타이핑된 글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불효자식이라 부르며 부모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적었다. 아버지가 과거 공직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조금만 파헤치면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 거라는 암시도 담겨 있었다. 마지막 줄은 짧고 명료했다. 눈치껏 적당히 끝내라. 나는 다 읽고 나서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유일하게 솟아오른 감정은 깊고 깊은 차가움이었다. 죄송해요. 아빠. 나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너는 미안해할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아버지는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을 이으셨다. 하지만 명심해라. 앞으로 그들은 너 하나만 공격하지 않을 거다.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래도 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피곤해 보이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럼 엄마 아빠도 끝까지 내 곁에 서 있으마. 그날 저녁. 내가 평행봉을 잡고 간단한 재활 동작을 연습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와 경찰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었다. 추가 조사를 위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상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시댁 측에서 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사본을 그들에게 건넸다. 숨길 것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필요하다면 대면 조사도 받겠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나를 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희도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나는 휴대폰을 열어 협박 문자가 찍힌 캡처 화면과 모르는 번호의 수신 내역. 그리고 스캔해둔 익명 편지를 보여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들은 신중하게 기록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기 전 나이가 조금 더 있는 경찰관이 말했다. 치료에 전념하십시오. 나머지는 법이 처리할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무겁게 짓누르는 기다림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수가 남아있다는 걸 알았다. 사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던 자들은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그 마지막 수가 실체를 드러냈다. SNS에 영상 하나가 널리 퍼졌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수척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날의 일은 단순한 몸싸움 중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기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울먹였다. 영상은 꽤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어두운 조명과 구슬픈 음악의 시댁의 옛 사진 몇 장이 섞여 있었다.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안부를 묻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심지어 어떻게 늙은 노인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냐며 나를 질책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그들의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이 빤히 보였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어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그렇게 디테일한 상황까지 기억할 리가 없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었다. 기다리세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오후에 민재의 사촌 누나인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아. 이럴 때 전화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영상. 다 조작된 거야.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들이 아주머니한테 대사를 외우게 하고 계속 다시 찍고 또 찍었어. 나 그 자리에 있었거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법정에서 이 말씀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다.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시야가 맑아진 기분이었다. 폭풍이 곧 정점에 달할 것임을 알았다. 밤이 되자 나는 재활센터 창가에 앉아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거리에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주방에서 숨죽이던 며느리에서 이제는 거대한 거짓말의 그물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여자가 된 나 자신을 두렵지 않느냐고 당연히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뒷걸음질치게 만들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 싸움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괴물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소설을 지어내도 나는 오직 한 가지만 말할 것이다. 바로 진실. 그리고 내일. 그 진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다. 수사기관과의 마지막 조사가 있던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재활센터는 아직 짙은 고요에 잠겨 있었고 긴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옅은 아침 햇살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양발을 바닥에 내디뎠다. 오른쪽 다리로 지탱되는 묵직한 무게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왼쪽 다리는 아직 연약했지만 침대 난간을 짚고서라도 온전히 직립할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되어 있었다. 그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파서가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내 두 발로 오롯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셨다. 엄마는 내가 어릴 적 학교에 갈 때처럼 내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셨다. 아버지는 곁에 말없이 서 계셨지만 눈빛은 예전의 걱정스러움 대신 차분하고도 단단한 기운으로 채워져 있었다. 오늘은 그저 사실만 말하면 된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할 테니. 조사구역의 조사실은 크지 않았다. 긴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
테이블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휠체어에 앉아 연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민재는 퀭한 눈과 움푹 팬 뺨을 한 채 그 옆에 앉아 내 시선을 피했다. 다른 시댁 식구들도 참석했지만 이전처럼 위세등등한 모습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역력했다. 조사는 전체 사건 기록을 다시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상해 진단서 결과, 병원 기록, 나와 이웃들, 의사, 병원 보안 요원, 그리고 수아 누님의 진술까지 모든 자료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시어머니가 거짓 사연을 털어놓았던 영상이 재생되었을 때 수사관은 특정 화면을 멈추고 시간, 상황, 그녀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들을 지적했다. 조사실은 숨막힐 듯이 조용해졌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과장도 보탬도 없이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3년간의 숨막히는 통제, 쏟아지던 폭언, 그리고 주방에서 있었던 그날 밤의 일까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던 순간을 말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눈물은 이미 흘릴 만큼 다 흘렸으니까. 오늘 나는 오직 말하기 위해 온 것이다. 민재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더듬거리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어머니 탓을 하다가도 단순한 사고였다고 우기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가족을 위해 선처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수사관들은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고 묵묵히 기록만 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이 아버지께 발언권을 주었다. 아버지는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은 진실과 정의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다. 복도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나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불렀다. 지윤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미안해. 갈라진 목소리였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에 대한 원망마저 남아있지 않다는 걸. 오직 고요한 공허함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일이 커지고 안 커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내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어.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이후의 날들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흘러갔다. 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시댁 측은 더 이상 상황을 뒤집을 여력이 없었다. 여론은 점차 잠잠해졌다. 사람들이 사건을 잊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 아주 조금씩 재활 치료를 이어갔다. 어떤 날은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팠고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가을 끝자락의 어느 늦은 오후. 나는 퇴원했다. 하늘은 맑고 볕은 부드러웠다. 나는 휠체어 없이 왼손에 짚은 목발 하나에 의지한 채 재활센터 정문을 나섰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굳건했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뒤에서 묵묵히 걸어오셨다. 우리는 별말 없이 그저 바깥 공기,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이 서울에 얻어주신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방이었다. 목발을 벽에 기대놓고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리듬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세상이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렇기에 나 스스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오래된 연락처들과 남아있던 메시지들을 모조리 지웠다. 더 이상 그것들을 간직할 필요가 없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충분히 기억했고 놓아주어야 할 것은 모두 놓아주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다리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예쁘지도 않고 지울 수도 없겠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표였다. 나는 흉터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다. 다 끝났어.
창밖으로 바람이 나무잎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내 삶의 길이 여전히 멀고 때로는 나약해지거나 지치는 날도 있을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을 또다시 부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안다. 나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